네, 안녕하십니까? LG CNS의 이주열입니다. LG CNS는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LG CNS에서 AI 기술 연구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생산성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에서는 사실은 농업 이야기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성형 AI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 이제 막 시작이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 ICT, 테크 기업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이제 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혁명 입장에서는 향후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될지 이런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의 파급 효과,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떤 것들을 예견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다. 이 말씀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사람 중심 AI 연구소의 연구소장이신 페이페이 리 교수가 말씀하셨는데요. AI 기술이 새로운 변곡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게 생성형 AI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대학교 교수이신 크리스토퍼 매닝 교수는 생성형 AI를 노동의 재발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성 혁신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베인 앤 컴퍼니라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이죠. 여기 CEO이신 마니 메세다 씨는 생성형 AI를 지식 노동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챗 GPT를 써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써주고 계셨는데 아마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생성형 AI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생성형 AI 정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얘기하기에 앞서 판별형 AI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농업에서의 자동화, 그다음에 어떤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때 뭐 자율주행 같은 것들만 얘기하더라도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에 대해서 자동으로 뭔가 판별을 해야 되겠죠.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AI는 판별형 AI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 어떤 사진이 강아지다, 어떤 사진이 고양이다, 이렇게 판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되던 AI는 주로 이 판별형 AI였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고양이 이미지로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사실은 기본적인 기술은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활용도, 역할에 따라서 판별형 AI 그리고 생성형 AI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생성형 AI인 것이고, 챗 GPT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부응하는 글짓기를 한다든지 답변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영상, 3D 이미지,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텍스트는 챗 GPT처럼 언어 그리고 텍스트들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고양이 이미지나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코드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라는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는 음성이죠. 요즘 뭐 AI 컨택 센터에서 전화를 거시면 AI가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 자체도 생성을 해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렌더링,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 기타 등등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단백질 구조를 생성하는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단백질 접힌 문제를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측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조 자체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생성형 AI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 이미지, 소스 코드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 부분을 보면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활용해서 기업의 업무 혁신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는 여러 응용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마케팅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 상의 디지털 마케팅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그 디자인을 위해서든 마케팅을 위해서든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때 톡톡 튀는 발상과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이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럴 때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자동화하는 이런 영역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는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텍스트, 이미지, 소스 코드 영역조차도 아직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챗 GPT로 촉발된 이 생성형 AI의 붐은 올해 내내 계속 뜨겁게 이 AI 기술과 산업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먼저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성형 AI를 도입할 때 어떠한 장애,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용한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뭔가 챗 GPT 굉장히 재미있고 또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내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불완전한 생성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이게 과연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정교한 결과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챗GPT로 우리가 기업의 업무를 물어봤을 때 실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결과물이 하나의 장애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환각이라고 해서 헐루시네이션, 그럴듯한 거짓말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따로 주지 않은 채 챗GPT에다가 업무를 물어봤을 때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 쓸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사람 이미지가 만들어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가락이 6개라든지 이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디스커버리, 두 번째 인티그레이션, 세 번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먼저 디스커버리는 뭘 말하냐면 생성형 AI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그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작업입니다.
생성형 AI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효율화 그리고 생산성 혁신에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생성형 AI의 어떤 부분에 먼저 적용해야 될지 적용 영역들을 찾아내는 이런 디스커버리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 자체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업무 데이터와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챗 GPT에다가 우리가 업무에 대한 어떤 요청을 할 때 단순히 질문만 넣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서, 관련된 정보를 같이 집어넣는 이른바 검색 증강 생성 방식으로 챗 GPT에 업무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형 AI 자체를 최적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챗 GPT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6하 원칙에 맞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생성형 AI 자체를 활용할 때 어떻게 이것들을 좀 더 튜닝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델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챗 GPT 자체도 AI 모델이고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도 똑같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더 정확히 얻어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나 챗 GPT와 같은 이러한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지침 튜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침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정확한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생성형 AI를 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인티그레이션, 오티마이제이션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산업 영역의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발굴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예시적으로 가져온 건데요. 정확히는 제조 산업 밸류체인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유스 케이스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R&D부터 마케팅 영업, AS, 그다음에 인사총무 사무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유스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해보자라는 측면이 아니라 밸류체인별로 나눠보고 각 영역별로 텍스트냐 이미지냐 나중에는 소스코드냐 이런 영역별로 나눠서 각각의 유스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도 저는 이러한 밸류체인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텍스트 이미지 별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유스 케이스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이런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티그레이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 그리고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단순히 AI 서비스, AI 모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업무 데이터, 더 나아가서 업무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방식을 예시적으로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생성형 AI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요청에 맞춰서 관련 정보를 먼저 검색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사 검색이라는 방식으로 검색해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내 요청과 검색해온 결과물 그게 문서가 됐든 아니면 그냥 텍스트가 됐든 이 요청과 문서가 결합이 돼서 다시
생성형 AI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결과물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게 제가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 우리 기관에서 쓰는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지시할 사항과 이 지시에 따른 결과물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텍스트 문서들을 다시 한번 생성형 AI에다가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지침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정확한 결과물들을 생성형 AI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도메인, 업무 영역에서의 이미지들을 모은 다음에 지침과 함께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텍스트와 이미지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이런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고객 접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이제 전화를 하면 AI가 대신 응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뒷단에 상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원들이 응대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하는 데에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정리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기업 내에 축적된 지식을 빠르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데에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기업의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회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얘기하면 이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되느냐를 가져온 건데요. 이거는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서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서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생성형 AI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인데요. 이미지는 주로 디지털 마케팅, 컨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LG전자의 그 냉장고 이미지를 소셜 마케팅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달 위에 그 냉장고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무지개 같은 곳에 냉장고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해양에서의 그 회화체로 이미지와 그 분위기를 녹여낸 그런 이미지들을 생성한 것인데요. 이런 디지털 마케팅 용도로도 이러한 생성형 AI가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그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기술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있는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적용해야 될지 유스 케이스를 발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시스템이랑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고 최적화를 좀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